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까칠하게 토크해보는 스타카토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김갑수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별일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발 좀 했습니다. 이발이 별일이죠. 예. 머리 자른다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주에 이 탤런트 김자옥 씨가 예. 세상을 떠났지 돌아가셨어요. 않습니까? 김자옥 씨가 아주 오래전에 또 다른 가수분하고 이제 이 애틋한 그 러브 스토리가 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세요? 예. 두 사람. 예. 예. 그 가수하고 헤어지고 이 남자 가수가 그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예.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내 긴 머리 자르며. 제목이 그렇고 첫 가사가 내 긴 머리 자르며 그대 생각 지웁니다. 지웁니다. 근데 차마 자기가 못 부르고 다른 여자 가수에게 부르게 했죠. 그랬군요. 누굴 지우셨습니까? 그 뭐를 지우셨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국의 아주 옛시, 작자 미상의 옛시인데 예.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저 붉은 가을산을 어떻게 넘지?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그대와 단둘이서도 힘들었는데 이제 혼자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11월 점점 추워지고 없는 사람은 더 서러운 그런 12월일 텐데 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또 한 발 한 발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스타카토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한번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 보겠습니다. 스타카토 제6화 첫 번째 핫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시한 장관 차관급 인사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주요 부서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재난안전 쪽에 군 출신들을 기용한 것, 그리고 인사혁신 쪽에는 삼성 출신의 인사 전문가를 기용한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과연 이를 두고 실무를 위한 선택이냐 아니면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선택일까라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특징이라면 국민안전처의 장관과 차관에 모두 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별 희한한 인사. 그렇죠. 별이 7개. 예. 7개입니다. 7개. 참 별일이죠. 예, 별일이죠. 그 인사 자체가. 별 7개나 떴으니까. 예비역 대장과 예비역 중장이 각각 장차관에 임명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야당과 그 언론 일각에서 너무 군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청와대에도 지금 김관진 실장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그런 포스트에 자리하고 있고, 청와대와 주요 포스트에 약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육사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랬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당대표, 여당대표를 하기도 하고, 여당에서 비대위원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앉힐까 늘 이제 수첩에다 메모를 했는데, 세월호는 수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와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이제 안전과 인사 문제를 갖다 누구를 앉힐 건가 하니까 이 수첩에 적어놓은 사람이 없어서 데려오다 보니까 역시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다. 삼성 출신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수첩의 존재를, 실체를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뭐 수첩은 있다고 보는 거죠. 늘 열심히 적으시니까. 예. 근데 거기에 분명히 하필 그 리스트가 다 있다고 이제 좀 확인해 리스트가 주시는 거죠? 웬만큼은 있는 건데 예. 세월호는 갑자기 터진 사고였으니까 이게 뭔가 안전관리에 대한 리스트는 그 수첩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저기 그 말씀하시려고 수첩에 적어두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국민안전처 이 조직 자체가 시작이 불안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경찰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소방 쪽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게 거기다 이제 바다를 책임지는 쪽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본래 이것저것을 모아서 만든 좀 불안전한 조직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좋은 사람들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넣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좀 불안한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 재난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예. 이 위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컨트롤 타워에서 수장을 맡은 사람이 내가 모든 걸 감당할 테니 자, 배 띄우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이거 저기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 절차가 있는데 내가 책임질게요. 네. 라고 하는 정도의 막강한 권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을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구조 초창기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얘기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대통령이 했어야 될 말들은 내가 모든 걸 감당할 테니 어떠한 시도라도 무조건 다 하시오. 선시도 후보고 하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이렇게 해서 그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이 재난안전처를 두는 것이 과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군이라는 곳이 과연 사고가 가장 많이 나지 않아야 될 곳입니다.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정말 늘 이 매뉴얼과 온갖 위기 상황에 대처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안전을 가장 잘 지켜야 또 실제 그럴 수 있는 능력 바탕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인데 길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들 한 100명만 붙잡고 우리가 물어보자는 거죠. 군이 안전한 곳입니까? 군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떤 답이 나올지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군 스스로의 안전 문제라든지 재난 문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사실상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조직인데다가 무슨 자살 사고라든지 기타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수습하는 것도 늘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아무도 모르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군대 출신들의 수장 출신들이 국민의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차관을 독식했다면 과연 이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군대안전처야, 국민안전처야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거죠. 인사혁신처 얘기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임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분 성함이 아주 일 잘하실 만한 분입니다. 성함이 이근면 처장이세요. 아주 근면 성실하신 이름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정 그룹에서 수십 년 동안 기업에서만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인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그 뭐랄까요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얼마만큼 우리 회사의 이익에 복무하는 효율성을 발휘하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특히 이제 삼성이라는 것들이 끼어들면서 삼성이라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전 사원이 그냥 뭐 한 발 앞으로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해온 그룹입니다. 회장님 그건 아니되옵니다 라고 했다간 그 다음 날부터 너 자리 빼. 뭐 이런 조직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회사 출신의 이 인사 담당자가 과연 국가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타카토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본 이번 박 대통령의 인사, 제가 한마디로 평한다면 그냥 별이 10개다. 국민안전처에 4개, 3개,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 삼성 출신 3개. 그러네요. 그래서 별만 10개, 별것도 없네. 별 1이네요. 별 인사가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별 인사가 다 있네요. 근데 저는 우리가 저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의 특징을 고소용 내각, 고소용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와 소망교회 그리고 영남.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100% 영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정기관 전부 영남이 독식했고 이번에 11개 부처의 인사에도 거의 90% 이상이 영남입니다. 그리고 삼성 출신에다가 군 출신이 독식을 했단 말이죠.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삼군입니다. 영삼군. 그래서 영삼군, 영남, 삼성, 군. 박근혜 정부의 인사의 가장 특징을 압축한다면 영삼군 인사. 영삼군 잘하시게. 고소영에서 영삼군으로. 그렇습니다. 영삼군. 하나도 제대로 속하는 게 없네요, 저는. 군대 안 다녀오셨습니까? 근데 이 사병도 들어가나요?
군 출신 중에 뭐 전 국민의 절반이 사병 끼워주질 않더라고요. 출신이니까 저도 예비역 병장이긴 합니다만. 영삼군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 두 사람의 토크였습니다. 스타카토 제6화 두 번째 핫 이슈는 국가 예산입니다. 지금 국가 예산을 짜느라고 국회에서는 아주 치열합니다. 얼마나 치열하면 야 이 깡패 뭐인 양아치 같은 이런 욕까지 오고 가면서 정말 치열했던 모양이죠. 예. 그 사실 그 양아치와 깡패 논쟁이 한때 저기 뭐랄까요 전국을 흔들지는 않았지만 예. 어쨌든 회자가 되면서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등장을 했더군요. 심지어 양아치와 깡패와 건달의 어원을 또 추적한 예. 그런 또 기사도 봤고. 제가 썼죠. 그 깡패는 뭐 쉽게 얘기하면 예. 장충당 공원에서 자유당 시절에 이제 야당에서 이승만 독재를 비판하는 정치 집회를 열었을 때 깡통에다가 이제 돌을 넣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야당 의원들의 이제 연설을 방해한 깡통패. 그것이 이제 줄여져서 깡패가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분도 있고. 옆에 계시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갱에서 나온 예, 것도 있고. 갱인데 이게 그 영국 사람들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강. 예, 영국식 영어니까. 예. 저도 처음에 강스터, 강 이래가지고 강 좀 어색했는데 갱스터. 그 이 갱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진화하면서 갱패거리, 깡패거리 이렇게 해서 깡패가 깡패거리 됐다. 이렇게 됐다. 뭐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학설이 두 가지 있더군요. 설이죠. 그러니까 갱에서 나왔냐 아니면 영어 깡통의 캔에서 나왔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러네요. 예. 뭐 양아치는 잘 아시다시피 아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벼슬아치, 장사치 이렇게 해서 아치는 이제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아주 낮춰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담배 또 양놈 이런 데 쓰죠. 서양에서 온 걸 말하는 때 쓰는 건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바가지 들고 국어를 다녔는데 예. 이게 이제 깡통이 이제 문물이 들어오면서 깡통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줄을 매 갖고 다니니까 이제 양 물건을 가지고서 국어를 다닌다 해서 양아치 예. 뭐 이런 말로 그럼 뭐 변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옆에 계시고 동양하는 달아다니는 아치. 아치래서 예, 동양이 동양아치. 들어가서 양아치가 됐다. 예, 그런 이런 말도 주장도 있더군요. 어쨌든 그 어원 자체를 따지는 게 참 코미디죠. 일종의 블랙 코미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흥미로운 거는 깡패라고 욕했는데 왜 바로 양아치가 나왔냐 이 문제인데 이 깡패는 뭔가 목표가 있고 뚜렷하게 예. 조직이 돌아가는 뭔가 움직이는 행동 원칙이 있고 예. 이렇게 해서 남을 못 살게 굴고 나쁜 짓 하면 깡패고 예. 양아치는 그것도 없이 그냥 건들거리고 잘난치기나 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건들거리면 그냥 양아치 이렇게 하고 이제 깡패라고 욕을 했는데 바로 양아치라고 하는 거는 너는 양아치 수준이다 나는 깡패 수준이지만 이렇게 이제 그나마 하나도 아래로 깔려고 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좀 흥미로운 게 예. 한편으로 또 서글픈 게 서로가 이 양아치야 이 깡패하고 했을 때 그 당사자들 누구도 예. 나 양아치 아니거든 나 깡패 아니거든 이라고 부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참.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야 그 사람들 그거 아니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없어요. 거예요. 예. 동료 의원들도 뭐라고 안 그러고 하다못해 동료 의원이 야 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는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자 정리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다 가버리고. 약간 그 스스로들 마음 속에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도 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자 국가 예산. 아무튼 국가 예산을 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질 거라고 뭐 일부 양해를 합니다만은 376조 원의 국가 예산 지난해 대비로는 5.7%가 늘어서 한 20조 원 정도 넘게 되는데 예.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예산의 기조인데 과연 목표대로 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막말이 이제 오가게 된 것은 예산 국회가 되면 일단 긴장감이 최대한 고조되는 건 어쩔 수 그렇죠. 없습니다. 예. 지구상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조금 정상적이거나 정상에 가까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야가 예산 국회를 열은 다음에 아주 평화롭게 화기애애하게 예산을 처리하는 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준 잣대라든지 예산 편성하는 자세와 태도, 심의하는 어떤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하고 편성하는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형태, 대의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어떤 그 반영
작용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역시 2015년 예산에도 4대강 사업 예산이 1조 7천억이 들어가 있더군요. 네. 1조 7천억. 그 공사한 다음에 현상 유지 보수 그렇습니다. 이제 예. 필요한 그런 예산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뒤처리 예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뒤처리. 4대강 사업 예산이 아니고 네. 4대강 사업 뒤처리 예산. 지방 하천 정비가 가장 비중이 커서 한 7,160억 뭐 이런 것들이고 뭐가 또 제일 비중이 크냐면은 3,170억 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하려고 8조 원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딴 데로부터 그거 이자 갚아주는 돈이 3,170억. 이자 갚는 데만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합니다. 근데 이게 진상규명이나 책임은 지금 전혀 밝혀내는데 뭔가 진척이 없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군요. 그게 지금 이제 예산국회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법정 시한을 지금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4대강 비롯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예. 자원 게이트랑 그다음에 방산 비리 이렇게 세 가지를 국정조사 하자. 예. 이것과 예산 통과를 연계하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예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방이 뭐야? 라고 하는 국민들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여론의 지지를 얻어서 과연 실질적인 이 진상 규명과 이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이 목적이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접근법은 이 정권과 MB 정권 세력들한테 타격만 줘서 정치적인 이익만 취하겠다라는 액션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연계할 수도 있는 듯 없는 듯 이러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예. 이러면서 이제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인데 그때까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죠.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흔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정치적인 이슈에만 또 힘을 쏟고 하다 보면은 국민의 혈세는 뭐 강물에 다 떠내려가는 거고. 네.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핵심이 밝혀지지도 않고 책임도 제대로 지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 이속 챙겨서 나갈 사람들이 예. 다 떠나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박근혜 예산. 예. 박근혜 예산이라는 게 이제 무상 보육 보육 예산. 예산이 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논란이 첨예하게 무상 보육 예산과 그다음에 학교 급식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처리 문제. 또 하나는 박정희 예산도 있어요. 뭐 새마을 무슨 기념 예산도 있고 뭐 그런 기념 사업 예산도 것부터 있고 해서 경북 구미에 박정희 무슨 공원 짓는다는 것도 조성하겠다 있고. 뭐 하겠다. 예. 그게 마치 뭐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 모으듯이 그렇게 돈이 오히려 지역으로서는 되는 모양이죠.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든 여기에 수백억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박정희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공원이 세워진다고 왜 구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뭐 생가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다가 모르겠지만. 강원도 철원에는 또 군탄공원이라는 곳에 군탄.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전역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제대한 제대 기념비. 예.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역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입대 기념비는 만주에 세워야 되나요? 애매하네요, 진짜. 아니죠. 예, 뭐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면 만주에다 세워야겠죠. 그 만주군관학교가 쉽게 말해서 일본 육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본에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전역 기념비가 들어섰는데 전역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된 전역이냐. 이 양반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민정이양 하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민정이양 받기 위해서 전역한 거란 말이에요. 민정이 됐죠, 스스로. 예. 예. 그걸 기념하는 비석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거냐. 저는 공과는 공과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이건 기념할 만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기념할 만한 일은 아닌 거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 국민들의 피를 짜모은 혈세입니다. 혈세.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적정량이 잘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어그러질 경우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야 되고 어디선가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가서 국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원을 마치 우리 동네에 뭘 끌어오는 꼭 브로커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로 봐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카토 다음 순서는 까토스타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까칠하게 토크를 해볼 만한 스타급 인물이 누가 뽑혔을까 궁금하시죠? 이번 주에는 삼성그룹의 3남매를 꼽았습니다. 삼성 SDS 상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움켜쥐면서 세계적인 거부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움켜쥔 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그들에게 거는 우리 사회의 기대는 과연 어떤 것일지 한번 토크해보죠. 이 사실 해외 토픽에 실려도 네.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빅뉴스입니다.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갑자기 그냥 세계적인 부자 반열에 오르고, 근데 이 재산을 증식한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끔. 그러니까 로또라는 것들은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로또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예. 이재용 부회장 걸 보니까 56억 달러, 6조 1천억. 재산이 세계 252위 이렇게 해서 파악되는 것만. 파악되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SDS 주식이 맨 처음에 공모가는 19만이었는데 네. 풀어놓으니까 이제 38만으로 시작하면서 갑자기 재산이 이제 팍 불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았느냐? 삼남매와 이학수, 그다음에 김인주 이 두 분 포함해서 5사람이 공모가 19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에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주식들을 확보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확보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이 이미 법원 판결로 난 상태였고, 네. 그로 인해서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법적인 처벌도 받았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법 행위로 취득한 일종의 작물, 일종의 이런 불법으로 확보한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결국은 그 목적이, 그렇게 불법으로 취득할 때 목적이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이 이익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논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삼성 일가가 예.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 그룹군을 지배할 만큼 갖고 있다면, 그리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사실 갖고 있는 것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순환 출자라고 해서 이제 이 회사가 저 회사를 조금 더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또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한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전 모든 회사를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소유권 행사 방식들 자체도 사실은 문제인 데다가 이 삼남매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그 이병철 회장처럼 본인이 열심히 고생해서, 물론 그 고생하는 과정에도 사카린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일가를 이룬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냥 아버지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도 또 아버지의 측근들이 불법 행위까지 저질러 가면서 돈을 모아주는 바람에 갑자기 부자가 된 이런 이 사람들이 한 나라의 가장 큰 기업의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닌가요? 그냥 모든 거를 승패로 가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뭐 부러운 게 저는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도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주머니에 쓸 만큼은 있으니까 오늘. 쓰십시오. 그런가요? 쏘겠습니다. 그런데 총수 일가의 번영이 사실은 그 그룹의 번영이냐,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가 늘 걱정인 겁니다. 사실 총수 일가만 번영하고 말이죠.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의 오너 일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풍요로운 회사인 거냐라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10대 강국에서 이미 벗어난 것도 꽤 됐지만 그러면은 이 파이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인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다수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러워하면서 계속 나는 졌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과연 이 오너 일가와 몇몇 임원들 네. 마치 군대에서 별 달기 전과 별 달고 난 다음이 하늘과 천지 차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임원 달게 해주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엄청난 부를 기준으로 해서 야 삼성은 위대한 회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 예. 결국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제일 가는 거대한 기업 그룹에 대한 제일 큰, 예, 제일 큰 예, 제일 가는이라는 거는 최고의 최고란 의미이기 뜻이고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판단의 같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제일 큰 예. 예. 제일 큰 기업 그룹군의 공적인 통제와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려면 50% 이상 상속세는 아마 이것저것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면하려고 요리조리 편법을 쓰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처벌도 받고 기업을 갖다 떠받치고 있던 사람들이 저 감옥에도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이제 먹칠을 하고 이런 엄청난 손실을 다 입어가면서까지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줄 만큼 어떻게든 물려주고 결국은 일가의 번영을 위해서 삼성이 손실을 보고 한국 사회가 손실을 보고 이제 이런 잘못된 거꾸로 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이란 회사가 어쨌든 그 덩치에 걸맞은 그런 이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좀 분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5조 원 그리고 5명 합쳐서 7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년 동안 전국의 이 학교 급식 총 예산이 2조 6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룻밤에 얻은 이익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언론에 등장한 기사들이 대부분 감탄과 경탄 기사밖에 없어요.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이에 대한 비판 기사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이게 뭐냐면은 이미 이런 재벌 기업에 포획돼 버린 언론.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사를 비롯해서 이 공무원 관가들을 대부분 접수해 버린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그 대기업의 이익에 포획돼 버린 관, 언론 이런 분들 좀 각성해야 되겠다. 네. 언론인들 각성하십시오. 뼈 아프게 듣겠습니다. 스타카토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뭐 잊으신 건 없습니까?입니다. 그냥 넘기기는 좀 뭐하고 뭐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파헤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를 고르는 순서죠. 이번에는 싱글세입니다. 싱글세. 싱글세. 되게 일부러 지금 싱글세라고 지금 된소리로 발음하시는 거죠? 싱글세. 맨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싱글세 하면은 왠지 기분 좋은 생각 같아요. 싱글벙글할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다 뭔가 이렇게 허허러운 분위기. 근데 싱글세 하면은 예. 좀 신경질 확 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영 먹히지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페널티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뭐 예. 이런 뜻으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예. 보도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렇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싱글세라는 게 일종의 징벌세 개념이잖아요. 그죠. 페널티라고 했으니까. 예. 분명히. 너 혼자 사니까 그 잘못된 거야. 돈 내. 아니 혼자 사는 것도 더러운데 지금 3포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결혼한 다음에 애도 못 낳아. 이것도 정말 서러워 죽겠는데.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연애. 예. 제가 만약 우리가 이제 20에서 한 25 정도의 나이라고 치고요. 예. 연애 포기하고 싶지 않죠? 결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해야겠죠?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는 거 이것도 해야 될 일이고. 연애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내 집 마련. 아니 저기 왜 답을 좀 연애는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아니 이제 20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하셨냐? 그렇죠. 예. 아무튼 예. 연애, 결혼, 아이 낳는 것 그리고 직장을 갖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꾸려가는 것, 내 집 마련 5개 중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하니까 30%도 안 나온 거예요. 예. 지난번에 한 세미나에서 그 자리에서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20대, 30대 그 연령층에게. 그러니까 벌써 연애, 결혼, 아이 낳는 것, 직장 갖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 내 집 마련 중에서 벌써 2개, 3개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20대, 30대가. 사실 심각하더라고요. 자식을 가진다는 기쁨은 그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부러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에는 그럼 국가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면 왜 저 사람도 도대체 아이를 낳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작두를 대령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릿속에 물론 자유롭게 그냥 상상을 펼치면서 얘기했겠지만 페널티라도 줘버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거죠. 맨 처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 안 하면 싱글세를 물리겠다. 그러면 몇 살부터가 결혼 안 해서 나쁜 놈이 되는 나이가 되는가? 남자는 뭐 30, 여자는 25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중에 돌싱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돌싱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으면, 결혼을 안 하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를 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드는 거죠. 정부가 바쁘셔서 그런 시간을 못 낼까 제가 챙겨왔습니다. 제일 먼저 비정규직 해소. 예. 예. 어떻게든 연애도 좀 해보려면 정규직이라도 돼야지 연애를 좀 한단 말이죠. 네. 그냥 힘들게 비정규직으로 살다 보면 연애하기 정말 힘들단 말이죠. 그다음에 전세값 안정시켜 주시고 공공 임대주택 좀 확대해 주시고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보여야 결혼할 용기를 낸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 보육비 지원. 이래야 애를 낳고 하나라도 더 낳고 해결할 문제들이 그냥 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건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뭐 정부 예산 차원에서 배분을 하고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얘기가 나오죠. 거론하신 얘기들 쭉 들으니까 정말 힘든데요. 네. 비정규직 문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용기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좌절케 만드는 말씀들을 하신 그만큼 우리 삶이 정말 쉽지 않죠. 팍팍하다는 예. 거죠.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제가 인구학 이제 배울 때 어느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기가 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아기를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가족 계획을 이야기하고 뭐 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아기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실수 정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수돗물에 피임약을 타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까짓거 뭐 아무도 몰래 그냥 밤중에 타버리고 간다. 아이 참. 그러니까 싱글세 페널티를 물린다. 이건 그냥 이런 거나 마찬가지의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실수였기를. 아니 저는 이 싱글세도 이 언어도 이런 맥락이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싱글들을 도와주기 위한 세금을 나머지가 좀 내자. 그렇게 좋은 생각이면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이 타가 보육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20, 30대들이 꿈과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국민 기금으로. 그렇죠. 야, 그래서 이 좋다. 5조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면 한 1조 정도는 내야지. 싱글세로 내시라. 내야죠. 뭐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이면 좀 윗사람을 잘 모셔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싱글세를 갖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였던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3족을 죽었어요? 멸해야 되는 역적죄죠, 사실은. 자, 스타카토 6화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11월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